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성공에는 성공에 따른다. 2. 보잉사와의 기술 계약. 3. 호주의 새로운 시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F-21 전투기가 마하 1.2 이상의 초음속 비행으로 비행을 성공한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과 1,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올라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한국의 항공산업 또한 한류 열풍에 합류하게 되었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이는 보잉과 B777스, B787 등 5개 기종의 착륙 장치에 들어가는 14종의 주요 기체 구조물을 보잉사에 생산 및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2030년까지로 카이는 외부 압력과 항공기 자체 중량을 견디는 버팀대와 지지대, 회전축 등의 구성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이는 이번 계약으로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하는 데 주력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카이는 28일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아발론 국제 에어쇼 2023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카이는 이번 에어쇼에서 FAU-10 경공격기를 비롯해 KF-21 전투기, 소형 무장 헬기 등을 전시하며 최근 연이은 수출로 경쟁력이 입증된 국산 항공기를 오세아니아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호주 공군도 최신 항공전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전술 입문기 획득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 항공기에도 높은 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말레이시아에 이어 수출 계약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아발론 에어쇼를 앞둔 우리 공군의 블랙이글스 팀은 호주 공군 특수비행팀 룰렛과 함께 우정비행을 펼치며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우정비행을 마친 룰렛 팀장 마크 캐리치 소령은 블랙 이글스 TO-10B 항공기를 직접 타보며 함께 비행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캐리치 소령은 이번 비행서 함께한 한국 항공기를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되고 있는 KF-21 또한 수많은 고난 끝에 한국이 이루어낸 성취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편 호주 국방부는 카이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국산 전투기 KF-21 구매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5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터 더튼 호주 국방부 장관은 최근 자국 의회 연설에서 한국산 KF-21은 호주의 미래 공중전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 측에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이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사실은 없다면서도 제안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호주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 때문에 공군 전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KF-21 전투기도 선택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더튼 장관은 이미 검증된 최고의 전투기 F-35 추가 도입 또는 다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호주가 앞으로 KF-21을 선택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균형 유지 및 중국과 러시아 견제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전투기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KF-21 전투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 기대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항공기들은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상반기 CJ-4호기에 이어 CJ-5호기까지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으며 점차 한반도 상공을 수호할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스텔스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20 스텔스기는 러시아 스텔스기 기술을 가져와서 만든 것으로 사실상 한국의 스텔스기 개발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기술적 한계 탓에 스텔스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양산이라는 목표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나라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KF-21의 기술력과 성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구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산 F-35 전투기는 연이은 차례 추락사고와 치명적인 항전 장비 오류로 인하여 미국의 F-35 전투기를 구매한 모든 나라는 물론 공동개발국 또한 미국에게 속았다며 항의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천억에 달하는 전투기를 판매하면서 자신들의 승인이 없다면 전투기의 수리나 성능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 전투기는
전 세계에서 대체할 만한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의 등장으로 이러한 독점적인 시장 체계를 완전히 깨부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에 이제 대체 가능한 옵션이 등장한 것이죠. 최근에는 미국산 F-35 전투기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서 호주 또한 KF-21 전투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결함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KF-21 전투기는 이제 미국산 전투기의 대안으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이는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생산 과정에 수많은 첨단 기술들을 개발 및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카이는 복합재, 자동 적층 장비, AFP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결함 자동 판정이 쉬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을 AI가 스캔된 고해상도 이미지를 바탕으로 적층 결과에 대해 자체 결함 판정을 내리는 혁신 검사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자동화하여 공정 시간은 10분의 1로 단축하고 작업 효율도 8배 이상 높이는 데 성공했는데요. AFP 기술이 적용된 KF-21 전투기의 등장은 사실상 압도적인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가진 독점적 시장 체계를 완전히 깨부수기에 충분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양선 후 5년 이내에 최소 150대 이상의 추가 판매 실적을 올린다면 산업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약 11조 원의 경제 효과와 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3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14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로선 F-35 도입 당시처럼 절충교역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가 간 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태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협상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성공 여부는 세계 6위 방위산업 국지위를 확보해야 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덧붙여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도전하는 항공 분야 대형 국책 사업으로서 미래 자주 국방 실현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그 위험을 뽐내는 모습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영국의 한 기자가 K9A2에 대해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K9 자주포가 거대한 궤도 소음을 내며 영국에 상륙했습니다.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 모바일 파이어스 플랫폼 조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23년 말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MFP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27년 전력화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전시회를 계기로 영국의 K9 자주포의 수출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영국 MFP 사업의 K9 자주포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K9A2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주포인 K9의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K9A2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 복합 소재 고음 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의 탑재를 통해 화력, 방호력, 기동성, 생존성 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에 따르면 K9A2의 핵심인 고반화포 연구 개발이 지난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착수해 지난해 8월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합니다. 고반응화포 개발로 인해 처음으로 탄약 장전을 100%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탑을 탑재했으며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 6발 대비 1.5배가량 늘어났는데요. 탑승 병력 숫자는 기존 5명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MFP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국 현지 방위산업체들과 이른바 팀 썬더를 결성했습니다. 팀 썬더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법인, 피어슨 엔지니어링, 포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록히드 마틴 영국 법인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 소식 역시 팀 썬더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는데요. 팀 썬더는 트위터에 하나 디펜스는 영국의 K9 센터를 설립해 영국 육군에 원활한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영국 현지 중소기업과 협력할 계획이라며 영국 육군에 세계적으로 검증된 K9A2 자주포를 제안함으로써 하나와 팀 썬더는 영국의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K9A2는 밀브루 프로빙 그라운드에
크로스컨트리 도로를 주행하며 추적된 포의 탁월한 전지형 기동성을 증명했는데요. 하나 디펜스가 유튜브를 통해 그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K9A2의 위풍당당한 기세에 영국군 관계자들이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편 영국의 한 기자가 K9A2를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K9A2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기자는 영국의 자주포 사업인 MFP에 입찰할 예정인 하나 디펜스의 K9A2 프로토타입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앞으로 K9이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2040년 버전까지 작성했습니다. 그 분석 내용이 굉장히 우호적인데요. 이번 영국에서의 입찰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팀 썬더라는 이름으로 다국적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이기에 그 가능성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K9A2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측면에서 K9A2는 이전 제품군에서 사용된 15mmL 52 주포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약 특성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길일 수는 있지만 로켓 지원 발사체 라운드의 대표적인 최대 사거리가 약 50km입니다. K9A2 프로토타입의 측면도를 보면 길어진 소동과 새로운 자동 로딩 시스템, 모든 충전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상승된 루프 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9의 이전 버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으며 외부 명령 및 통제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어 아군 정찰 시스템에 위치한 표적에 자동 총포를 활용하고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적을 미리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이 사격 및 급습 시나리오에서 신속한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탑은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초기 K9 모델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정이 있었는데요. K9A2의 가장 주목할 만한 새로운 기능은 포탑 회전 위치나 주포 높이에서 재장전을 허용하는 다소 혁신적인 자동 탄약 취급 및 장전 시스템입니다. 초기 K9 및 K9A1은 반자동 장전 시스템에 의존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탄약이 자동으로 장전되는 반면 장약은 수동으로 장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9A2는 K9 및 K9A1의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발인 것에 비해 최소 9발의 발사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승무원을 이전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K9A2의 로딩 시스템은 발사체 컨베이어, 드롭다운 스택 추진즉 슬라이딩 트레이 및 브리치 장착 공급 트레이를 사용하여 작동하는데요. 전체 프로세스는 대략 평균 7.45초가 소요되지만 컨베이어에서 다음으로 선택된 라운드의 위치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빠르거나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약 처리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포탑이 수정되어 이전 K9A1에 비해 소동이 길어지고 포탑의 루프 라인이 대부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48발의 모든 탄약과 240개의 추진제 장약을 포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는데요. 이는 공간 제약으로 인해 일부 장약을 선체, 바닥에 보관해야 했던 이전 모델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탑 제어계로 인해 K9A1에 처음 구현된 보조 동력 장치도 포탑의 후방 좌측에서 차체의 후방 우측에 있는 내부 위치로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3톤의 무게에 대한 추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필요한 경우 추가 보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 대부분에게 이 옵션은 지뢰 보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만 실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역할 때문에 최전선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동탄도 보호에 대한 매우 미미한 개선의 여지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팀 썬더가 처음부터 사우스 CRT와 함께 K9A2를 영국에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 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K9A2가 전술적 이동성 측면에서 추적 옵션을 갖추고 있기에 지형 교동성, 부드러운 토양 이동성 및 언덕 등반 측면에서 바퀴 달린 다른 경쟁자들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9A2는 발사 속도, 자동화, 승무원 배치 및 승무원의 설계 질 등 많은 부분을 개선했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기존 사용자 기반을 위한 기능 업그레이드 옵션을 제공하여 하나 디펜스 제품군의 모든 초기 모델이 K9A2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개발 완료 후 K9 플랫폼의 50% K9A2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일정표에 따르면 K9A2 개발이 2025년 완료될 예정이며 한국군에 인도되는 시기는 2026년이나 2027년이라고 합니다. 하나 디펜스는 K9A2에서 더 나아가
K9 제품군의 자동화 수준을 기반으로 K9 A3 개발을 2030년대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K9 A3는 15mm 58 주포를 장착하여 표준 포탄의 유효 사거리를 약 10km 증가시킬 예정이며 자율주행 포함 완전 자동화된 운전이 가능한 향상된 자동화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나 디펜스는 유인, 무인팀 구성 기능을 갖춘 완전히 로봇화된 K9의 변형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는 K9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작업명으로만 알려져 있으며 하나 디펜스의 계획에 따르면 이 신제품은 2040년대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이러한 계획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며 현재 추세를 기반으로 하면 K9 패밀리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작년 12월 호주 정부와 1조 원 대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올해 2월에는 이집트와 약 1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에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면서 가성비도 우수한 우리 한국 무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 규모를 보면 2010에서 20년에는 연 3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작년 들어 역대 최고 수출 규모인 70억 달러를 기록하며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는 처음으로 수출 규모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초진화를 이룩했습니다. 드디어 KF-21이 음속의 벽을 뚫고 대한해협의 창공을 갈랐습니다. 어찌 보면 초도 비행 때보다 더 가슴 벅찬 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KF-21을 무시하던 사람들마저 이 순간만큼은 입을 닫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KF-21의 첫 초음속 비행에 대한 최고급 정보들을 공개하겠습니다. KF-21 CJ 1호기가 초도 비행을 성공한 지 정확히 183일 만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의 신화를 실시간으로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KF-21은 남해 상공 약 12,200m 고도를 56분간 비행하면서 총 3차례의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이를 알기 쉽게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제주도 상공에서 서울까지 단 20여 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였는데요. 만약 KF-21이 원주에 위치한 제8전투 비행단에서 출격한다면 평양까지 고작 12분 도착해서 주석궁을 타격할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그만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KF-21의 음속 돌파는 전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투기의 음속 돌파는 엔진 출력만 강하면 장땡 아니냐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KF-21이 아직 독자 개발 엔진이 아닌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400K 엔진을 사용한다는 걸 저격하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는 항공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막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초음속을 두고 소리의 벽을 뚫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이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헛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리의 벽이라는 건 단순히 초음속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음속을 돌파한다는 행동이 물리적인 벽을 뚫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긴 표현인데요. 실제로 음속 돌파 직전인 마하 0.9보다 초음속 상태인 마하 1.2가 오히려 공기 저항이 더 적을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 날개 등 전투기 지체에는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발생하는데요. 더군다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변 공기 흐름이 뒤틀리면서 전투기에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투기를 시속 1224km의 속도로 내동댕이 치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요. 어설픈 전투기 구조로는 이를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에는 엔진의 출력보다 구조적 만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엔진의 힘보다는 튼튼한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 첫 번째 시도 만에 이걸 해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데요. 물론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기체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산은 역시 KF-21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지금까지 KF-21이 고작 80여 회의 시험 비행만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1920여 회 이상의 시험 비행이 더 남아있는데요. 즉 전체 시험 일정에 125만의 음속을 돌파한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성장 속도인데요. 오죽하면 국제항공 전문 매체인 에어로타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 10대 중 4위로 KF-21을 선정했을 정도입니다. 아직 초기 개발 단계인 KF-21을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KF-21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발빠른 나라들은 이미 어떻게든 KF-21의 줄을 대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시도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폴란드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폴란드는 자국 최대 방산업체인 PGZ 회사까지 한국에 급파하면서 KF-21 사업에 참여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과 UAE가 초대규모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다수의 전문가는 이 계약에 KF-21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UAE가 향후 KF-21 개량 사업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우선 도입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밑거름을 깔았다는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껴서 언제나 국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UAE는 항상 성능적으로 검증된 무기 체계를 도입해 왔습니다. 그런 UAE가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게다가 한국에게 무기를 공여받으며 군사력을 키운 필리핀은 이미 추진 중인 다용도 전투기 도입 사업까지 일정을 미루면서 KF-21 블럭이 완성되는 2026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필리핀 지척까지 남중국해 명약력을 넓히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대담한 결정인데요. 다름 아닌 KF-21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F-21이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건 본격적인 초도 비행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과거 KF-21의 개발 초창기 KFX로 불리던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기술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업 참가국을 물색했는데요. 기술적 성숙도는 자신이 있었어도 만에 하나 실패할 시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양선 물량을 위해 보험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한국을 신뢰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는데요. 아직까지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6.25 전쟁으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조금밖에 발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후발주자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었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지난 2010년 두 차례나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고 2011년에도 공식적으로 개발 참여를 발표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한국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노린 얼토당토 아는 갑질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신들이 KF-X에 참여하는 대신 30에서 40%의 개발 지분, 기술 이전, 일부 수령 튀르키예 내양산을 요구했고 당시 진행 중이던 우리 군의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튀르키예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T-129 강요하는 등 정신 나간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당면이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조건이었는데요. 결국 한국은 최악의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모두가 아실 텐데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정부가 실속도 없는 사업에 세금을 낭비한다라는 온갖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를 안고 가야 했는데요. 그런데 KF-21의 실기체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대반전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시험 비행에 나설 때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인도네시아와의 갑을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고 한국은 분담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폴란드, UAE, 필리핀이 관심을 보이는 만큼 예상 양산 물량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은 KF-21 출고를 대서특필하면서 한국이 자체 개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 항공 거인의 독점 클럽에 합류했다고 감탄했는데요. 또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가 주고객이 될 수 있다라며 KF-21의 시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FA-50을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KF-21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한국이 특정 무기를 단독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일정 군사 분야에서
하나의 체계를 전부 수출할 수 있는 군사 대국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KF-21과 함께 음속보다 빨리 비상하고 있습니다. KF-21이 남은 시험 비행 동안 또 어떤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즐겁게 할지 기대하겠습니다.